중화일보 김환영입니다. 오늘은 환경 속 과학 원리를 쓰신 한성대 최재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 건강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교양학부에서 수년간 이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교양학 수준에서의 과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뭐 교양학 수준의 과학이라고 하는 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르쳐야 할 과학 분야 좀 다양했어요. 대신에 깊이는 그닥 깊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분야가 주로 뭐 천문학 분야도 있었고요. 뭐 생물학부터 시작해서 화학은 기본이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21세기 융합 이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분야가 좀 이렇게 그쪽으로 성향화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과학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책이 좋을 것 같고 또 여지껏 제가 몇 년 동안 교양학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과학을 한꺼번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 책을 갖다가 그 대학 강의 교재로도 쓰고 계신 거죠? 예, 강의 교재로도 쓰고 또 일반인이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래 각주를 다 제가 첨부하였습니다. 예. 제가 이 과학 관련 기사들을 다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렵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책방에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과학 관련 책을 사서 집에 와서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를 사러 가서 보니까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과학이 굉장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부분 성인이 되면 이미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이미 다 배웠던 거지만 저희가 어려운 수학 수식을 다 배웠지만 지금 지나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전혀 풀 수 없고 그 어려웠다는 기억만 남았던 걸 저도 이제 수학 분야가 특별히 저한테 그렇게 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이제 대학생들에게 교양 과목이고 만약에 일반인이 보기에도 괜찮다면 최대한 생활 속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책 제목도 생활 환경 속 과학 원리고요. 그래서 뭐 과학 원리를 뭐 거창한 과학 원리는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과학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물을 많이 마시면 좋아라고 했을 때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면 좋대라는 것보다는 물이 우리 몸에 충분히 공급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간략하게나마 그 원리를 안다면 물을 마셔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조금 물 마시는 양이 평소에 작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숙지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이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최대한 쉽게 접근하자. 근데 보면은 이제 과학과는 상관없는 그 문사철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에 그 과학은 몰라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건강하고 관련된 거는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건강에 하고 밀접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물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물은 어느 정도 마셔야 좋습니까? 그건 이제 흔히 TV에서도 여러 이제 유명한 박사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략 뭐 1.5리터 내지는 뭐 활동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2리터 정도를 마시면 좋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건 간단하게 뭐 저희가 아침에 나올 때 500ml 페트병에 물 한 잔을 받아왔다면 그걸 다 마시고서 몇 번 이제 정수기에서 물을 받은다면 뭐 3번 마셨다면 그게 1.5리터가 될 테고요. 그래서 이제 활동량이 좀 다르지만 적어도 그 정도를 마셔야 노폐물 제거가 잘 되기 때문에 혈액의 점성도가 떨어져서 건강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그럼 왜 그런 특성이 있고 몸에 좋으냐라는 것을 화학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제 책에서는 그렇게 이제 물의 화학적인 구조, 그다음에 물의 이러이러한 화학적 결합 때문에 몸에서의 물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 지식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종의 한국의 실용주의 같기도 한데요. 어떤 원리나 뭐 그런 것보다는 결론을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왜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고 이렇게 그런 화학적 작용이라든가 그런 거 구조 그런 것보다는 결론만 알기를 바라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저도 이제 학생들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을 먼저 말하면 다들 귀를 쫑긋해요. 예.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 반응을 가지고서 쫑긋해야 하는 그 반응을 가지고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원리를 조금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이거든 화학이건 생물학이건 이제 그때부터 학생들은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혀 말하지 않고서는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한 쉽게 최대한 적어도 이 정도는 앞뒤 문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내용이지 않을까 이제 싶은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 여기 커피 얘기도 나온지 모르겠는데요. 보면은 나옵니다. 각성제라고요. 그 신문 읽다 보면은 네. 어쨌든 커피가 뭐 뭐에 좋다 그러고 또 어쩔 때는 또 몸에 나쁘다 그러고 맨날 바뀌어가지고 일반인들이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과학도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런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예. 과거 저희가 한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전통식품인 된장을 먹으면 된장에는 발암물질이 있단 말이 한때 있었던 걸 저도 어렸을 때지만 기억해요. 근데 다시 20세기 말이 되면서 된장에는 아주 탁월한 발효 식품으로서 몸에 대표적인 항암 성분이 있고 거기는 아미노산들이 참 몸에 좋다 이런 말씀이 이제 많이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뭐 객관적이고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긴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과학이 이 정도면 최대한의 이제 더는 오류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떤 사실을 말하는데 이제 어려움이나 오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이렇다, 뭐 커피가 옛날에는 뭐 백해무익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커피에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계속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조사하다 보니까 커피에 들어있는 뭐 클로로겐산이라든지 그런 폴리페놀 화학 물질들이 대표적인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서 한 잔의 원두 커피는 참 몸에 좋다고들 하지요. 근데 물론 이제 커피를 마셨을 때 심장이 벌렁거려,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흥분돼라든지 너무 각성이 돼서 잠이 안 와. 아니면 또 커피 한 잔을 마셨더니 너무 속이 쓰려라고 하는 사람들 커피를 조금 이제 멀리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루에 한두 잔의 원두 커피 한 잔은 약간의 뭐 보약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 저희가 바쁜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방식은 저희처럼 대부분 테이크아웃을 하다 보니까 종이컵을 이용한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뭐 자신의 텀블러나 머그잔에 마시는 게 제일 좋겠죠. 예. 술, 담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담배는 뭐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지만 뭐 정신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 그건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 흡연자를 조금 이제 옹호해 주자면 한 대를 내가 피웠을 때 얻는 심리적인 안정감 내지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라고 한다면 그건 참 큰 영향,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영향 외에 물리적인 영향으로는 더 폐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또 흡연이 문제가 되는 건 본인 흡연자는 그게 기호식품이니까 자신이 피우고 그냥 안 피우고 이것이 본인의 의지로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이제 문제는 최근에는 얼마 전만 해도 간접 흡연이라고 해서요. 흡연자가 비흡연자 앞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그 연기를 마시는 걸 간접 흡연 여기에 대한 피해까지만 많이 밝혀졌는데요. 최근에는 3차 흡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흡연자가 비흡연자를 고려한답시고 배려해준답시고 이제 실외에서 흡연을 하고 들어왔을 경우에 비흡연자의 경우는 흡연자가 밖에서 흡연을 했던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그 흡연자에게서 나온 그 담배 냄새라든지 근데 이제 최근 연구된 논문이나 그런 걸 보면요. 흡연자가 흡연을 외부에서 하고 실내로 들어왔을 때 비흡연자가 마시는 느껴지는 그 냄새 그거는 그 흡연자의 모발이나 입었던 옷 같은데 아니면 흡연자가 차 안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 차 시트 같은 곳에 이미 그게 배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비흡연자가 그 공간에 같이 있다면 여기서 유발되는 이 3차 흡연도 상당한 피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가정 주부들이 흡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물론 가정에서 실내 주방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체들도 있겠지만
가정의 가장이 뭐 흡연자였다, 뭐 이런 경우에 아니면 그 여성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흡연자였다라고 했었을 때 평생토록 담배를 한 번도 흡연하지 않은 그 여성에게서도 폐암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금연이 제일 좋겠죠. 예. 그리고 술에 대해서도 이제 뭐 와인을 뭐 적당하게 마시면 좋다 그러지만 또 최근 어떤 연구 결과가 보도된 거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요. 예, 한 잔도 다 술은 아예 그냥 안 마시는 게 한 방울도 안 마시는 게 좋다. 그런 비슷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하나의 연구 결과지 아직 약간 반론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아시다시피 한 잔의 그 알코올이 한 모금에 또는 한 잔의 작은 양의 알코올이 뭐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무슨 스트레스를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좀 괜찮을 듯한데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한 잔의 알코올도 전혀 마시지 않은 것보다는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지 그런 걸 좀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항상 저희가 3월이면 대학교 개강하는 그 시즌에 보면 각 대학에서 MT를 가다 보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좀 발생합니다. 뭐 선배들과의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후배들이 이렇게 음주를 좀 강요 내지는 권유 받다 보면 본인의 음주량은 모르는 상태에서 마셨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일이 좀 사회적으로 불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한 잔의 술 정도는 이제 혈액순환을 이제 좀 촉진시키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 금해야 할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있죠. 한 모금만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양쪽 볼이 아니라 목이나 이렇게 팔목까지 다 빨개지는 경우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거의 없는 사람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마시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 생각 드는데요. 술, 담배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 뭔가 몸에 나쁜 성분을 다 포함하게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은 그 100% 몸에 좋은 음식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이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모든 중독이 나쁘고 알코올 중독도 나쁘고 그렇지만 이제 심지어는 신앙 중독도 나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물도 그냥 너무 많이 마시면은 몸에 나쁘게 되는 거죠. 그죠? 독같이 되는 거죠, 그 물이. 그래서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짜게 먹으면 나트륨의 농도가 혈중에서 증가하는 것이 고혈압을 더 촉진하는 것처럼 그거 고혈압만큼이나 더 위험한 게 바로 저나트륨 혈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나치게 너무 이제 물이 몸에 좋다더라라는 이제 사실은 알고서 지나치게 물을 마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마실 수 있는 그 흡수량이 좀 증가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 몸속에는 나트륨 이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농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면 제대로 신경이 전달되는 것이 막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옛날에 내려오는 말처럼 그냥 과유불급. 그래서 그 적당하다는 수준을 찾는다는 게 참 힘들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음식이 계속 복용했을 때 아니면 계속 섭취했었을 때의 독성이라고 하는 건요. 저도 이제 한의학 전공하신 분께 전해 들어봤는데 한의학에서는 보약도 이걸 하나의 독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 좋은 어떤 보약도 6개월 이상 장복하는 것은 아니면 6개월을 복용했는데 나는 몸에 어떤 좋은 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을 한 두어 달 쉬었다가 다시 복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가 먹는 약이나 우리가 먹는 좋은 음식이나 계속 복용이 되면 간은 하나의 독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 먹더라도 약간의 텀을 두고서 다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 같은 경우하고 밥은 어떻게 거의 매일 먹는데요.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밥은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밥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의 형태만 달랐던 뿐이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건 거의 같습니다. 단지 서양은 그 문화권에서 그냥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탄수화물의 또 다른 형태인 쌀을 주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제 동양이나 서양의 이 탄수화물은 궁극적으로 필요하느냐? 그건 이제 저희 뇌세포의 활동에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저희 뇌세포만큼은 뇌신경 활동만큼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이제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이 두뇌 활동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침 식사를 했었을 경우 하고서 이제 직장이나 학교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그 탄수화물이 작은 덩치인 포도당으로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두뇌가 필요한 그 이제 업무 시작하거나 학업을 시작하는 시간쯤에 이제 포도당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밥이나 밀가루 음식의 빵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이제 주식으로 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탄수화물 과잉 섭취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말로 뭐 밥배, 뭐 떡배 따로 있다고 하는 것처럼 식사는 잘 하고서 방금 이제 더는 식사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배불리 먹었는데 희한하게 나름 후식이라고 떡이나 빵이 들어오면 또는 아이스크림이나 뭐 과자, 쿠키류가 들어오면 역시 또 그건 또 이제 식사 또 섭취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 뭐 쿠키, 아이스크림, 뭐 아이스크림 이제 유지방은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탄수화물로 이제 귀결되는 이제 그러한 식품들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과잉 섭취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한 식단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제가 읽은 기사 같은데요. 그 이제 네덜란드온 학교에서 막 주스를 갖다가 그 학생들한테 못 먹게 하니까 뭐가 이제 굉장히 몸이 그 개선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주스를 먹으면은 왜 나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당분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 주스가 말 그대로 집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믹서나 예. 원액기에서 그런 주스라면 100% 몸에 좋은데요. 시중에 파는 그 주스라고 하는 건 대부분 그래도 조금 건강에 관심 있는 이제 분들은 무가당 같은 걸 많이 찾으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무가당은 정말 당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당의 또 다른 형태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냥 과일을 직접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시간이 있으시다면 뭐 믹서에 갈아서 뭐 이런 게 제일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주스가 안 좋은 결과라고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체중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회식이라든가 할 때 뭐 거의 안 드시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고 계신데 이제 살이 안 빠지거나 뭐 그런 살이 오히려 더 찌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니면 사람들이 안 볼 때 이렇게 몰래 좀 드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실제로 그런 체질이 있는 겁니까? 물론 체질에 따라서 근데 이건 있습니다. 안 먹었는데 살이 쪄요라고 하는 건 솔직히 그건 기적입니다. 솔직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몰래 먹었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양에 비해서 식사량에 비해서는 작은 양이지만 아주 고칼로리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런 분 계세요. 밥맛 없어서 피자 한 쪽 먹었어. 밥맛 없어서 무슨 깡 같은 스낵 하나 먹었어.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칼로리를 생각하시면 저희가 보통 나물에 무슨 국에 보통 이렇게 먹는 그런 식사의 칼로리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한계가 있는지라 그것만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또 식간에 뭔가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칼로리 과다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먹지 않고 살이 찐다는 거 또 이제 간혹 이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어요. 물만 먹어도 살쪄. 이거 역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물에는 절대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요. 살이 찔 수가 없지요. 근데 이제 물론 물을 먹고 밤에 잠이 들었는데 부었어요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뭐 그런 문제이겠죠. 근데 텔레 보니까 그 어떤 다른 나라 귀인들 중에서는 실제로 뭐 잠도 안 자고 뭐 아무것도 안 드시고 뭐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 귀인들을 제가 24시간 365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결국 이 생물체가 에너지를 공급 안 받고는 에너지를 소모할 수가 없죠. 생명 유지 자체가 에너지의 소모이기 때문에 그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이 공기에서 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공기에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면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랍시고 저렇게 화석 에너지를 굳이 베이스로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체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살이 아무래도 좀 많이 찌는 그런 체질도 있고 체질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의 일부가 이제 사상의학인데요. 그래서 네. 이제 소양, 태양, 뭐 소음, 태음으로 나누고 네. 그다음에 그 소양, 태양, 소음, 태음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이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의학에서 사상의학 학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 또 양의학 입장에서 봐서도 그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 사상의학이 맞다면 네. 사실 그 아무리 좋은 것도 이제 그 나한테는 나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인삼이 좋아도 인삼이 그렇죠. 나한테 그렇죠. 나쁠 수가 있는 거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인삼이 안 맞습니다. 예, 뭐 밀가루라든가. 뭐 바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 네 가지로만 어떤 이 다양한 인종이나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건 솔직히 좀 이제 약간의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뭐 사람의 혈액형을 알아보고서 그 사람의 어떤 성정이나 성향을 저희가 판단하려고 하는 어떤 지표를 삼는 게 약간의 무리수나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사상체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어떤 탈이 나지 않고 몸에 좋은 반응이 느껴진다면 그건 뭐 본인이 느끼는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까, 음식은?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제철 음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딸기라도 뭐 2월 달에 온실에서 재배된 딸기보다 솔직히 노지 지금 제철에 재배된 딸기가 솔직히 더 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은 저희 몸에 더 좋은 건 제철 과일이나 제철 이제 식품이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책의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유관하지만은 또 이 책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빠뜨린 거를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 책은 맨 처음에 이렇게 영양소로 출발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이 지켜졌는데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어떤 이제 외부에서의 침입자의 공격을 당할 수 있죠. 가령 박테리아, 바이러스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들이 무엇인가도 제 책에서는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뭐 과거 몇 년 전에 메르스 사태가 바로 그러한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거 아니고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어떻게 24시간 집에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활동을 할 때,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식사가 잘 이렇게 맞춰주고 갖춰져야만 기본적인 면역력이 이제 유지될 수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누구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누구는 걸리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술이나 커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담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주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나 뭐 호르몬 관련 이야기도 제 책에서는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그 호르몬 한쪽에서는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서는 이제 환경 호르몬도 꽤나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에 솔직히 기성세대보다 더 많이 노출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의점에서 식사를 한다라든지 학생들 경우는 무슨 이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도 이제 이 책에서는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주로 이제 생물학이나 물리학에서 최근 근황도 살짝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뭐 최근에서 뭐 새 부모 한 아기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영국에서 돌리라는 체세포 복제양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 GMO가 미치는 환경의 영향 뭐 이런 것까지 다루고 있고요. 아주 얇은 책으로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뒷부분에서는요, 최근에 뭐 초미세먼지부터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 오염도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부수는 몇 부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건 출판사에서 관여할 일이라 제가 그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목표는 아무튼 대학 강의 교재고요. 일반인이 보더라도 제가 볼 때도 그닥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 그닥 어렵고 접근하기 어렵다, 싫다 이런 것은 아니고 현상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과학도 재미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게 제 책입니다. 그 책의 또 이 뒷부분에서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후 변화인데요. 네. 최근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기후 변화 뭐 그거는 사기다.
네. 그래가지고 이 뭐 파리 협약에서 탈퇴한다 그랬는데요. 네. 근데 네. 대충 거의 95% 뭐 99%의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가 실제하는 네. 거라고 그러는데 또 뭐 1%, 5%, 10%의 또 학자들은 예. 또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예, 저도 이제 제가 전공이 기후학은 아니지만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요. 기후학자들 세계적인 기후학자들의 의견이 다 한결같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해서 온실 효과, 그로 인해서 뭐 해수면 상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나 학자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상당이라고 하는 건 과반수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대부분이 이러한 식의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대기 오염 초래해서 결국은 이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중론이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생각보다는 상당수가 그렇지 않은 의견을 내는 기후학자들도 있다고 제가 이제 연구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기후라는 게 너무 단순하지 않아서요. 거기에 관련된 요인이나 변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뭐 빙하 또는 뭐 빙붕 이런 것들이 녹으면 융빙 속도에 따라서 갈수록 이제 해수면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로는 북극해는 이제 바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융빙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과는 무관하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정확하게 얘가 맞고 제가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이런 식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언젠가는 이제 지구에 어려움이 더 닥치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 맞는 중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세먼지에 대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마스크 쓰는 겁니까? 솔직히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는 미세먼지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또 최근 몇 년 전에는 초미세먼지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고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초미세먼지 그럼 이제 느낌에도 더 작으니까 우리에게 더 이제 많이 우리에게 흡입될 거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일반인들 그냥 출근하고 학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초미세먼지까지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미세먼지까지 막는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미세먼지는 보통 저희가 숨을 쉬는 기체가 저희가 숨을 쉬면 폐를 통해 심장을 통해 온몸을 도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산소가 그런 것처럼요. 그런 기체 분자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곳을 다 들어가는 게 바로 초미세먼지이기 때문에 한번 흡입했다 하면 저희 온몸을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초미세먼지에 노출이 된다면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거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외출을 자제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할 수 없이 노출됐다면 그냥 가장 합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손을 뭐 자주 씻으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입에다 이렇게 손을 갖다 빠는 것도 아닌데 네. 왜 손에 뭐 좀 묻어 있으면 안 될까? 뭐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손을 씻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실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이 공간이나 이 대기 공간에도 아주 많은 박테리아들이 있고요. 보통 세균이라고 하지요. 물론 저희 사람의 인체에 있는 박테리아의 그 개수만 그 박테리아를 다 모아서 그 무게를 재도 적어도 1kg는 나간다고 합니다. 1kg은요. 그래서 그 박테리아 무조건 저희 몸에 나쁜 건 아닌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이제 과로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똑같은 이 환경에 노출돼도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인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저희 손에는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고요. 그 박테리아가 또 제가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었다고 하더라도 누구하고 악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디 문고리를 잡고 나갔다라든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라들 때 다른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더러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은 자주 씻는 게 질병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문에 자주 나오고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 변기보다 네. 그 컴퓨터 그 자판, 키보드가 더 이 병균이 많다. 네.
근데 왜 그것도 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아예 만약에 화장실이 더럽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집에서는 그걸 청소를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방에 손 잡는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석에서 운전대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지갑 아니면 신용카드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걸 솔직히 깨끗하게 씻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굳이 한번 생각난다면 이제 일회용 물티슈를 한번 닦아주는 정도인데 솔직히 저희가 그걸 매일 하지는 않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더 더럽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굉장히 청결관념이라든가 그런 네. 그런 손을 씻고 그런 게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네. 지하철에 이제 핸들도 이렇게 자기 손으로 안 잡고 이렇게 네. 자기 손수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수건 쥐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요란을 떠느냐 이렇게 사이코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예. 그 건강을 위해서는 그게 또 바람직한 걸 수도 있겠네요. 바로 이렇게 그 핸들을 솔직히 잡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손수건으로 이렇게 네. 하는 거. 근데 그 이후에 그 손수건을 또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또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방법 상당히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저도 따르고 싶은 과학적인. 네, 정말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그렇죠. 좀 힘들어지니까. 예. 버스나 지하철 탔는데 이렇게 손수건으로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손수건을 다시 또 쥐었을 때 반대편으로 뒤집혔다라든지 그렇다면 아니면 손수건으로 막 10장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니면 손수건이 일회용이 낫겠지요. 일회용 손수건. 네.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면역력을 키우려면은 네. 어느 정도 더러운 환경에서 사는 게 더 좋은 건 아닙니까 혹시? 너무 청결한 살아서 아토피가 사실 그 사람들이 거의 매일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네.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너무 건조해져서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손수건으로 깔고서 손잡이를 잡는 게 마음에 편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다면 차라리 그걸 포기하고 차라리 그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출퇴근하고 등하교해서 차라리 바로 가서 손을 씻는 게 훨씬 낫겠지요. 예,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우리 독자 시청자들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과학이 물론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게 과학 하시는 분들 과학 정말 어렵지만 제 책에서는 과학이 이렇게 쉬울 수 있구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저희의 환경이 과학 기술과 엄청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떠한 과학적인 원리 조금이라도 하나를 안다면 생활 속에서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 책을 이제 저술하였습니다. 오늘은 생활 환경 속 과학 원리를 쓰신 한성대 최재희 교수님과 이제 과학과 건강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